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잠깐 하던 일 멈추시고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그 집 한 채 때문에 자식들이 억대의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 통계를 보면 10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한 해에 3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상속세를 낸 분은 6천 명 남짓이었어요. 상위 1위 퍼센트,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 야,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라, 부잣집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 해에 36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상속세를 내고 계십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3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큰 기업 회장님들 모임에서나 상속세 강의가 들어왔는데 요즘은 동네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 평범한 어르신들의 일이 됐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딱 3가지 큰 줄기입니다. 첫째, 왜 지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속세, 증여세 걱정을 해야 하는가? 둘째, 세무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족의 돈 거래를 다 알아내는가? 그리고 셋째, 그러면 우리는 미리 무엇을 준비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시작드릴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현장에서 수백 건을 직접 상담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그러니 천천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저와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세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부동산, 연말정산 같은 가까운 세금부터 가장 깊고 어려운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다뤄왔어요. 특히 가족이 상속을 맞은 분들의 첫 상담은 무료로 그동안 500건이 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에 적힌 법조문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누구보다 많이 봤어요.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그 현장에서 길어 올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는 상속세가 부자만의 세금이 아닌가? 이것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나 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 아닐 거야. 우리 집은 그냥 집 한 채 있고 통장에 몇 천만 원 있는 게 전부인데 무슨 상속세야? 이렇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이 정말 크셨던 세대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2배, 3배 오른 것도 많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것만 기뻐하시고 정작 그 집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한 번도 계산해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연말 정산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아, 올해는 세금이 이만큼 나오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상속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 미리 생각해 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딱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고 허겁지겁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와 현금 2,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속이었죠. 그 자녀분이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봤자 한 일이 1,000만 원 내겠죠.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1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느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1억 정도 더 내는 거 그만큼 재산이 더 많다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상속을 직접 당해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직장인이고 한 해에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이 2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상속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오면 1년치 저축인가 뭐 재산 물려받았으니 그 정도는 내야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갑자기 1억 3천만 원이 되면요. 잠깐만 이게 내 6년치 저축이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당장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끊어야 하나, 자녀 교육비도 줄여야 하나, 내가 지금 월세 살면서 이걸 내는 게 맞나? 이런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면 일이 정말 커집니다. 그때서야 자녀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가르마를 좀 타놓고 가시지 누구한테 뭘 준다고 정해놓지 않으시고 그 순간 화목하던 집안이 그야말로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70대, 80대 어르신 중에 나 죽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 그 말씀은 나 죽으면 집안이 콩가루가 되라 하는 말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는 게 돈도 돈이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아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런데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니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평생 사시던 동네인데요.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여기 살고 단골병원도 여기 있고 나를 평생 봐주신 주치의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요. 엄마, 세금 내야 돼. 어디로 가? 이런 일이 정말 흔하게 벌어집니다. 세금 때문에 원래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상속세예요. 평생 일군 보금자리를 세금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현금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10억, 15억이 됐는데 통장에는 2, 3천만 원밖에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세금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집은 비싼데 손에 쥔 현금은 없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급하게 내놓게 됩니다. 상속 매물이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빨리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게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양극화 시대에는 수익성 좋고 입지 좋은 부동산만 팔리지 어중간한 물건은 몇 달이 지나도 연락 한 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상속 일어나면 그때 집 팔아서 세금 내면 되지.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부동산에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던 이야기랑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씁니다.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니까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공짜가 아닙니다. 나눠내는 동안 이자가 붙어요. 연 3.1% 정도의 이자가 세금에 또 얹어집니다. 매년 4, 5억씩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1억이 넘게 붙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속인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이걸 매년 감당한다는 게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집은 안 팔리고 세금은 매년 나오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제발 이것만은 미리 계산해 보세요. 내가 돌아가시면 우리 자식이, 우리 배우자가 이 집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세금을 낼 현금이 우리 집에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미리 점검하셔도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쫓겨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바로 돈 때문에, 정확히는 상속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재산 다툼은 100억쯤 돼야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강의할 때 농담 삼아 그렇게 말했어요. 30억 넘으면 싸우신다. 50억 넘으면 경찰까지 부르신다. 100억 넘으면 차라리 조용하다. 어차피 법원으로 가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원 소송 통계를 보면요. 상속재산 1억 원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정말 2천만 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절반이 넘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아니, 그 정도 돈 가지고 형제끼리 싸운다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상속은 혼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울타리 세금입니다. 한 가족, 한 형제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조금만 어긋나면 갑자기 3, 40년 전 이야기가 다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동생이 그래요. 엄마,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나? 나는 운동화 사고 싶다고 했는데 오빠 학원 보낸다고 안 사줬잖아. 이번엔 내가 재산 좀 더 받아야지. 이렇게 한 3, 40년 전 이야기가 소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가 문제냐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중고 자동차 500만 원도 안 하는 그 차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또 몇 달을 싸웁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서운함이, 묵은 감정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금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돈의 액수가 적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을수록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미리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걸 부모님 입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돈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부모 마음을 먼저 헤아려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부모는 무리를 해서라도 자식에게 돈을 주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월급 받아서는 평생 집을 못 사겠다. 그러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아이 낳는 건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녀에게 보태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가지고 계시고 정작 20, 30대는 자산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가장 조사가 많은 게 자녀의 주택 취득 자금이에요. 부모님 마음을 세무서도 다 압니다. 집값 오르니까 자녀에게 보태주고 싶은 마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봐요. 그러니 주는 건 좋은데 반드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주택 취득은 조사가 많다니까 전세 자금을 주면 안 걸리겠지. 그것도 곧 막힙니다. 이게 패턴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면 주택 거래량이 확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바로 못 사니까 우선 전세 자금을 줘서 두어 바퀴 돌리다가 나중에 집을 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전세 자금 쪽으로 조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도 이제 다 드러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고 월세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전부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전세로 우회하면 안 걸릴 거라는 생각,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결국 큰돈이 움직이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주택과 관련된 일이라 조사망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심하라는 말만 들으면 답답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마음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예요. 혹시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에게 6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법에서는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일정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대략 4.6%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이자가 적정 이자보다 너무 낮아서 그 차이가 한 해에 1,000만 원이 넘으면 그 차이만큼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이 됩니다.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적정 이자율 4.6%를 다 적용해도 연 이자가 딱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는 이자를 0원으로 해도, 즉 무이자로 빌려도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2억, 어머니한테 2억, 합쳐서 4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나도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장관도 했다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잠깐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붙습니다. 아무리 낮아도 1~2%는 받겠죠. 그런데 자식한테 2억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걸 나중에 세무서에 설명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날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저는 이걸 초대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고 오는 겁니다. 그 우편함에서 그걸 꺼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솔직히 저는 세무사인데도 제 우편함에 세무서 우편물이 꽂혀 있으면 뜯어보기 전에 한참을 고민해요. 이게 뭐지? 하면서요. 하물며 일반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슈를 굳이 만들지 마세요. 법으로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주고받으시라고 권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 이자를 주고받는 건 이게 진짜 빌려준 돈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극단적인 생각으로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게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5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차용증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사람들이 인터넷을 막 찾아봅니다. 차용증을 잘 써야 한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 종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차용증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없어도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이로 된 차용증, 그거 그렇게까지 목매실 필요 없어요. 차용증은 그냥 가족끼리 쓴 사적인 문서일 뿐입니다. 심지어 차용증이 없어도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고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내역을 통장에 또박또박 적으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갚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증거예요. 그러면 세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차용증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첫째, 이 자녀가 과연 이 돈을 갚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자녀가 47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 중에 17억은 은행 대출, 30억은 아버지한테 빌렸다고 했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30억에 적정 이자율 4.6%면 연 이자만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 은행 대출 이자도 따로 내야 하잖아요. 요즘 주택 대출 이자가 5~6% 하니까 이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30대 자녀가 세금 다 떼고 매달 손에 쥐어야 하는 돈이 적어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에요. 세후 2천만 원이면 세전으로는 거의 월 3천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30대 이만큼 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차용증 종이에 매달리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가? 둘째,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통장으로 꾸준히 갚고 있는가? 이 2가지만 진짜로 지키시면 차용증이 화려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6번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거예요. 도대체 세무서는 우리 가족의 돈 거래를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낼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세무서에는 PCI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째,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봅니다. 둘째, 이 사람이 지난 몇 년간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봐요.
셋째, 이 사람이 번 소득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셋을 더하고 빼보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난 것에 쓴 돈을 더하고 거기서 번 돈을 빼봅니다. 그랬더니 차이가 너무 크다? 자,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조사의 거의 100%는 주택을 살 때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를 보는 조사예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30대입니다. 30대가 30억짜리 고가 주택을 사면 거의 100% 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30대가 자기 힘으로 30억짜리 집을 산다는 게 웬만해서는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런 초고가 주택 안 사. 우리 애는 그냥 10억짜리 살 거야. 그런데요, 자녀가 받는 월급이 거의 최저시급 수준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님께 이자를 다 갚고 나면 본인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는 바로 이 점을 잡습니다. 너는 그러면 월급 받아서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정작 네 생활비는 엄마 카드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혹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시죠? 거기에는 1년 동안 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공제받겠다고 그걸 다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매칭하는지 보세요. 예전에는 자녀의 연봉이 5, 6천만 원이라 매년 신용카드를 한 2천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0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마는 평소에 카드를 안 쓰시다가 갑자기 몇 천만 원이 늘어나요. 이걸 딱 맞춰보는 겁니다. 아, 자녀 생활비를 엄마가 카드로 대신 내줬구나. 이게 다 잡힙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다 보여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의 묘수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면 나를 찌르는 자충수, 그냥 꼼수일 뿐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을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는데 한 번에 600만 원씩 하루에 한도까지 꽉 채워서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165일 동안 무려 9억 9천만 원을 뽑으셨어요. 왜 10억을 안 넘기셨는지 아세요? 10억을 넘기면 걸릴까봐 딱 그 직전에서 멈추신 겁니다. 그 현금으로 뭘 했냐면 20대인 자녀 명의의 전세 보증금 9억 9천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야, 그 부모님 정성이 정말 대단하시죠?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금으로 했으니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내가 자녀한테 직접 이체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PCI 기법으로 다 잡혔습니다. 아니, 20대가 무슨 돈이 있어서 10억짜리 전세를 사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요즘은 전세 보증금도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납니다. 또 하나 정말 최근 사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주택 청약 통장에 매달 2만 원씩 120번을 넣어주셨어요. 10년 동안요. 다 합치면 240만 원입니다. 손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증여로 잡혀서 56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아니, 2만 원씩 넣어준 게 무슨 증여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단순히 생활비를 준 게 아니라 자산을 형성해 준 거예요. 돈을 모아주는 통장이잖아요. 그래서 증여로 보는 겁니다. 몇 년 전 상식으로 막 70만 원, 60만 원씩 손주한테 주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 세무행정은 매년 더 꼼꼼해집니다. 옛날 지식 그대로 하시면
초대장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시죠? 생활비로 주는 건 괜찮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8번째, 생활비와 자산 형성의 차이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해요. 다행히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는 웬만하면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도대체 얼마까지 줘도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올해 1,000만 원을 줘도 됩니다. 단, 여기에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생활비는 그때그때 다 써서 없어져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모적으로 다 쓰는 게 생활비예요. 그런데 그 돈을 안 쓰고 모아뒀다가 주식을 사거나 모아뒀다가 집을 사면 그 순간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을 형성한 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증여세가 매겨져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쓰고 없어지면 생활비, 모아서 자산이 되면 증여. 아까 그 손주 청약 통장이 왜 증여로 잡혔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으니까요. 반대로 손주가 학원 다니고 밥 먹고 옷 사 입는 데 쓴 돈은 생활비라 괜찮습니다. 이 선만 정확히 지키시면 가족끼리 정을 나누면서도 세금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이제 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도움이 되는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미리 증여하는 지혜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정말 좋은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바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입니다. 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앞뒤 2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 태어난 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 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신랑이 1억 5천, 신부가 1억 5천을 받으면 합쳐서 3억 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결혼 평균 자금이 딱 3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 한 푼 없이 신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꼭 결혼 직전에야 부랴부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요. 실제로 주택 살 때 세무조사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신혼부부였어요. 민원도 많았습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부모님 도움받아서 집도 못 사느냐고요. 그래서 이 결혼 출산 공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미리미리 하세요. 꼭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녀가 20살 됐을 때라도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회는 근로소득으로 자본소득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급 모아서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자산 형성을 조금씩이라도 미리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10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리 증여하기를 누가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손주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어서 2천만 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10살이 됐을 때 또 2천만 원, 20살에 5천만 원, 30살에 또 5천만 원 이렇게 차곡차곡 주면
단순 합계로도 1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 4%만 반영해도 그 가치는 2억 3, 4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3, 40대 부모가 이걸 해주기는 사실 힘듭니다. 당장 기저귀 값도 빠듯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해주시면 좋으냐?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자산의 45% 이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손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부모님이 직접 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것도 똑같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2천만 원을 넘기면 한 세대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30%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 딱 공제 한도까지만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돈으로 아기 이름을 빌려서 부모가 주식 단타를 치는 건 안 됩니다. 아기가 무슨 단타를 칩니까? 그건 명의를 빌린 거라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의 지수를 따라가는 안정적인 상품에 묻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자산가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세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 주식시장이 정말 좋았잖아요. 2천만 원을 증여해드렸더니 그게 8천만 원이 된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6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번 셈이죠. 미리 시작하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11번째 이야기, 이건 부부가 꼭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부부간 자산 분산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편 명의로만 상속재산이 140억이었습니다. 아내 명의로는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 두 분이 평생 함께 일군 거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러셨죠. 돈 벌면 살림은 아내가 하고 이상하게 재산 명의는 다 남편 앞으로 현장에 직접 가야 무시 안 당한다고 부동산도 다 남편 명의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세요? 140억이 전부 한 사람 명의면 상속세가 거의 5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부부가 미리 나눠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하시는 거죠. 아니, 당연히 몰랐지 하시면서요.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은 현금성 자산이 2억도 안 됐다는 거예요. 50억 세금을 낼 현금이 없으니 급하게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부부가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명의도 미리미리 나눠두세요. 한쪽으로 몰아두면 나중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그 세금을 다 떠안게 됩니다. 이건 정말 미리 점검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2번째 이야기, 종신보험이 왜 필수가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보험을 별로 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 현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보험에 드는 대상은 부모님으로, 그리고 보험금 받는 사람도 자녀로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에게 보험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 보험금은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냈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이 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을 받아도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떼이면 보험 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낸 돈으로 자녀가 받으니까 온전히 그 돈을 세금 낼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140억 사례, 거기에 붙는
상속 취득세만 해도 4억 원이었어요. 부동산을 팔려면 자녀가 먼저 상속 취득을 해야 하는데 그 취득세 낼 돈조차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종신보험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취득세도 내고 세금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종신보험이 부유층의 필수 준비물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가입해야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금이 부족할 것 같다 싶으신 가정은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서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정보이니 꼭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13번째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계좌 이체 내역 관리법입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어 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이런 공포 마케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무서가 여러분의 모든 계좌를 다 들여다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보는 거라 법에도 어긋나요. 세무서가 금융자료를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탈세를 했다고 판단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뿐입니다. 평소에 막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조사가 한번 시작되면 그때는 그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한 2년 전쯤에 아무 생각 없이 자녀한테 집 사는데 보태라고 1억을 통장으로 보내신 분 계실 거예요. 세금 걱정 안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게 빌려준 돈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이라도 갚게 하세요.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빌려준 돈의 형태로 다시 적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차용증을 쓸 때 굳이 비싼 공증까지 안 받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날 날짜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발급받으세요. 왜냐하면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라 날짜를 조작할 수 없거든요. 차용증의 날짜를 거짓으로 꾸미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걸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 두시고요. 또 하나, 우체국의 내용 증명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3, 4천 원이면 됩니다. 그걸 보내놓으면 우체국에서 날짜 도장을 찍어주니까 언제 작성했는지가 명확해져요. 이렇게 차용증 날짜를 증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자와 원금 갚은 내역을 통장에 남기면 이게 증여를 위장한 가짜 차용증이 아니라는 걸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경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가짜 차용증이 정말 많이 적발됩니다. 어떤 분은 차용증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갚겠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갚는다는 건 이미 그 돈이 상속 재산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건 조사에서 인정 안 됩니다. 또 30년 만기 이렇게 터무니없이 길게 써도 안 돼요. 주택담보대출도 아니고요. 그러니 변제 기한은 자녀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정한 대로 실제로 갚으셔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법원까지 가서 2년씩 시간과 돈을 쓰며 다퉈야 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굳이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지 마세요.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14번째 이야기. 부동산을 미리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입니다. 요즘 제 사무실에 이런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다주택자인데 보유세가 부담되니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첫마디로 여쭤봅니다. 그 자녀분이 현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왜 이걸 먼저 묻느냐?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증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증여세가 대략 2억 4천만 원 나와요. 거기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받는 자녀가 취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이게 12.4%, 큰 집이면 13.4%까지 올라가요. 10억이면 취득세만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증여세 2억 4천에 취득세 1억 3천을 더하면 3억 5천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러면 자녀가 그 3억 5천만 원을 들고 증여를 받겠습니까? 거의 그 돈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자녀가 돈이 없으면 부동산 증여는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요. 취득세조차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증여만 받으면 그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녀가 받자마자 전세를 줄 수 있어요. 그 전세 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빚이 껴있는 집을 증여하는 건 또 복잡해져요.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넘겨받으면 새 주인이 그 집에 2년을 직접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부동산 증여는 정말 신중하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유세 아끼려다 더 큰 세금을 물 수 있으니까요. 이제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상속법이 바뀌었어요. 이건 세법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다루는 민법이 바뀐 건데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라 짚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흔히 말하는 폐륜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의무를 저버렸으면 그 부모는 상속인 자격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범위가 확 넓어졌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나 배우자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 사건 이후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입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과 좀 다투고 연을 끊은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연을 끊었다면서도 부모님이 힘드시다고 하면 또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형제끼리 계좌번호 받아서 엄마한테 50만 원 보내드리자. 그래도 날 키워주셨는데 이러면서요. 이런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이걸 폐륜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5년은 지나서 많은 판례가 쌓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특별히 효도한 자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됐어요. 예를 들어 둘째 딸이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좀 더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다른 형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미리 받은 재산까지 다시 합쳐서 나누자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효도한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내가 간병비 쓰고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서 미리 받은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나누도록 바뀌었습니다. 셋째, 유류분 문제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건 상속인이라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을 말해요. 예전에는 평소 부모님 재산에 관심도 없던 자녀가 막상 집값이 40억이 됐다는 걸 알면 눈이 핑 돌아서 그 부동산의 지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의 1%라도 지분이 걸리면 그 집을 마음대로 못 팝니다. 99%를 가진 자녀가 팔려고 해도
누가 99%만 사겠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지분으로 다투지 말고 돈으로 정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판례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우리 가족 상황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1,000억 자산 가셨습니다. 자녀가 5분이었어요. 그 자녀들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집은 1,000억 자산 가지. 그런데 막상 상속이 일어나니까 상속세로 500억이 딱 빠졌어요. 절반입니다. 그리고 5 형제가 다투고 소송 비용 쓰고 하다 보니 한 사람당 80억씩 가져가게 됐어요. 1,000억이라고 생각했던 집안이 개인 기준으로는 80억 자산가로 바뀐 겁니다. 물론 80억도 큰 돈이죠. 그런데 1,000억을 생각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괴리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평생 소중히 모은 재산이 세금과 다툼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걸 보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르마를 타놓고 가시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다투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어요. 직접 손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을 다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약속해 두는 방법들도 있으니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부모님이 직접 정해주시면 자녀들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그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가시면 그때부터 3, 40년 묵은 감정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재산을 누구에게 더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끝까지 화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이중과세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무료 상담을 몇 년째 하다 보면 집 한 채 있는 분이 몇 억씩 세금을 내는 걸 보면 정말 딱해요. 통계를 보면 다른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전체의 2, 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6, 7%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평범한 분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공제 금액을 한 5억 원만 올려도 상속세를 안 내게 되는 분이 60%가 넘습니다. 그만큼 소액 상속인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일괄 공제가 5억 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인데요. 이게 거의 2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두세 배가 올랐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일괄 공제는 한 10억 정도로, 배우자 공제도 한 10억 정도로 올려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돼서 집 한 채 가진 분들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파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예전에 자녀한테
돈 좀 줬는데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런 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디 부모님이 앞으로 10년은 더 건강하시길 바라셔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모든 내역을 다시 끌어모읍니다. 살아계실 때는 안 걸렸어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 10년치를 전부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제가 강의나 방송에서 자주 드리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으로 3억을 주신 게 돌아가시기 9년 11개월 28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사흘만 더 건강하셨으면 10년을 넘겨서 합산이 안 됐을 텐데요. 그 사흘 차이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0년 전에는 3억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지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갚은 내역이나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우선 증여세가 매겨지고 거기에 가산세가 붙고 그게 또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상속세와 또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세금이 2억 4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3억을 줬는데 세금이 2억 4천이면 거의 원금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맞아요. 가산세가 100%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면 10년치 계좌를 다 봅니다. 모든 내역을요. 그래서 미리 깨끗하게 정리해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손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특히 손주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학비를 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조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유학비가 또 비싸잖아요. 한 해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합니다. 이걸 조부모님이 다 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 증여로 추징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거라면 생활비로 인정되는데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조부모가 손주의 학비를 직접 내주면 그건 생활비로 인정이 안 돼요. 살아계실 때는 안 걸리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계좌에서 외국 대학 이름이 영어로 쭉 찍혀 나오니까 아, 손주한테 주셨네 하고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속이 타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계실 때 받은 그 증여세는 받은 사람인 손주가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학생인 손주에게 거액의 증여세, 가산세까지 얹어서 1억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학생이 그 돈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면 부모가 또 그걸 대신 내주겠죠. 그런데 그 대신 내준 돈이 또 증여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낳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이제 좀 따뜻한 이야기로 마음을 풀어드릴게요. 요즘 청년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일을 쉬는 청년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산이 좀 있는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싶으시죠. 다행히 이건 괜찮습니다.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에 1,000만 원을 줘도 됩니다. 단 그 돈은 그때그때 생활하는데 다 쓰고 없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모아서 주식 사고 모아서 집 사면 그 순간 증여가 됩니다. 이 선만 지키시면 마음 편히 자녀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부모님이 자산을 불릴 때 본인 자산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산이 불어나면 결국 나중에 상속할 때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불어나는 만큼 자녀나 손주에게 미리미리 조금씩 나눠두는 게 현명해요. 이게 바로 살아계실 때부터 미리 짜두는 상속 설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넘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딱 핵심만 다시 기억하세요. 첫째, 상속세는 이제 부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억대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미리 계산해 보세요. 둘째, 세무서는 PCI 기법과 카드 내역 매칭으로 다 알아냅니다. 꼼수는 자충수가 됩니다. 정직하게 통장에 기록을 남기며 거래하세요. 셋째, 미리 증여하세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님이 10년마다 공제 한도까지 차곡차곡, 이게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억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 현금이 없으면 평생 살던 집을 팔고 배우자가 쫓겨나는 비극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2천만 원 때문에도 형제가 등을 돌린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또 부모에게 이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지만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는 것. 차용증 종이보다 자녀의 갚을 능력과 실제 상환 내역이 중요하다는 것. 세무서는 PCI 기법과 신용카드 내역 매칭으로 다 알아낸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현금 인출기에서 9억을 뽑은 분도 손주 청약 통장에 2만 원씩 넣은 할아버지도 다 잡혔습니다. 생활비는 쓰고 없어지면 괜찮지만 모아서 자산이 되면 증여가 된다는 것. 결혼과 출산 공제로 부부가 합쳐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님이 10년마다 공제 한도까지 차곡차곡 넣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절세라는 것. 부부가 재산 명의를 미리 나눠야 한다는 것. 현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종신보험을 미리 검토하라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는 다시 합산된다는 것까지요. 그러니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내가 가진 집 때문에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 그리고 그 세금 낼 현금이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둘째, 자녀나 손주에게 줄 거라면 공제 한도 안에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시작하세요. 셋째, 과거에 무심코 오간 큰돈이 있다면 늦었더라도 지금 차용증과 상환 내역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이 3가지만 하셔도 우리 가족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음에 새기세요. 상속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 가족이 둘러앉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왜 주는지, 차용증이 필요하면 인감증명서와 함께 날짜를 남기시고, 현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종신보험도 미리 검토하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적인 정보이니 꼭 본인 상황에 맞게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렵고 무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일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준비를 시작하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가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 모두 세금 걱정 없이 화목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